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이거는 어떤 글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메모로 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 메모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메모를 해두고 보는 거예요. 메모를 일단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한 지가, 또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게 8년 전인데요. 8년 동안, 만 8년 동안 16,000개 정도 메모를 했습니다. 16,000개. 그 메모한 데는 어디에 했냐면은, 처음에 할 때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 올린 게 저의 메모였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에 하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는 카카오 스토리에 했고요. 네 번째는 트위터에 했고요. 다섯 번째는 제 홈페이지에 했고요. 여섯 번째는 카카오톡 채널에 했고요.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금은 티스토리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곱 군데에 다 메모한 걸 합한 게 16,000개라는 거예요. 이 16,000개 메모를 이게 이제 2차 메모예요. 2차 메모. 1차 메모는 어디에 했냐? 지금도 거기에 1차 메모는 하고 있는데 네이버 메모장이에요. 네이버 메모장에 단어로 이렇게 메모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뭘 이렇게 뭐가 떠올랐을 때 네이버 블로그에 바로 글을 쓸 수가 없죠. 일단 네이버 메모장에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뭐 블로그에 쓰든 페이스북에 쓰든 뭘 했겠죠. 책을 읽다가도 메모를 하고요. 이런 강의를 듣다가도 메모를 하고요. 이런 강의 듣다가 뭐 블로그에 글 쓸 수 없잖아요. 잠들기 전에 저는 많이 해요. 아침에 반신욕 매일 하는데 반신욕 할 때 많이 해요. 차 타고 어디 이동할 때도 하고요. 누구랑 대화할 때도 뭐 생각나는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종류는 5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알게 된 지식과 정보, 새롭게 알게 된 어떤 지식, 정보. 두 번째는 내 생각과 의견, 내 생각과 의견. 세 번째는 내 감상과 느낌, 내 감정. 네 번째는 내 경험을 메모합니다. 내 일화, 내가 한 일, 예전에 내가 했던 기억들, 경험. 다섯 번째는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메모해요. 이 5가지가 저의 글감입니다. 이 5가지로 여러분도 다 글을 써요. 글에는 내가 아는 어떤 지식, 정보도 들어가고 내 느낌도 들어가고 내 생각도 들어가고 내 경험, 내 이야기도 들어가고 내가 본 것도 쓰고요. 어디서 들은 것도 쓰고요. 이걸 쓰게 됩니다. 글에. 이게 글의 재료예요. 글감이에요. 이 5가지가 없으면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걸 일단은 네이버 메모장에 책을 읽다가, 보통 지식과 정보겠죠. 혹은 산책하다가 생각하다가, 이건 생각과 의견이겠죠.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하고, 저는 이 두 번째 단계로 그거를 가지고 말해 봅니다. 오늘의 내용이 이제 말하기 포함이 되잖아요. 말하기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저의 말하기 연습이에요. 누구한테 말하냐?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요. 제 아내에게 제일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누구 친구를 만나서 말할 수도 있고, 밥 먹을 때, 커피 마실 때, 이럴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메모장에 있는 걸 가지고 저는 말을 해요. 제 아내에게 뭐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던데 당신 혹시 이런 거 알아? 그런 건 뭐 지식에 해당한 거겠죠. 내가 어제 누구 만났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아내에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경우는 정말 많고요. 아내랑 산책할 때
그냥 제 생각을 늘 말을 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네이버 메모장에 메모해둔 것을 말을 해요. 제가 그 매일 이제 평일날은 매일 오후 3시 반부터 4시까지 KBS 일라디오의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이란 인터뷰 프로를 하는데요. 거기에 말할 거리를 저는 네이버 메모장에 정말 수시로 메모합니다. 단어로. 그래서 그 메모한 것을 거기서 써먹어요. 메모했던 것들은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해 본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들 희한하게 말을 해보면요, 말하면서 또 새로운 생각이 나요.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도 됩니다. 말하면서 또 듣는 사람의 어떤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느껴요. 아, 이 말은 좀 재밌어 하네. 아, 이 말은 좀 먹히네. 이 말은 내가 생각해도 괜찮아. 이런 것을 2차 메모를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페이스북에 쓰고 뭐 블로그에 쓰고 16,000개를 썼다. 그게 바로 그것이에요. 2차 메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로 글을 쓰시려면 그때그때 수시로 뭐 네이버 메모, 저는 네이버 메모장인데 여러분이 그런 걸 쓰는 데가 뭐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수첩에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수첩에도 쓸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매일 다 들고 다니시니까 수첩에 쓰는 것보다는 거기에 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정말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밥 먹듯이는 하루에 밥은 3번밖에 안 먹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자주. TV를 보고 있다가도, 근데요, 재밌는 게 그거에 메모를 이렇게 하려면은 드라마 같은 걸 보다가는 메모할 거리를 별로 못 찾아요. 자연스럽게 강의를 듣게 됩니다. 강의 듣는 걸 즐기게 돼요. 책 읽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메모거리를 엄청 얻어요. 그게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져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유튜브로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다 그런 성향이신 분들이에요. 탐구욕이 강한 분들이에요. 이걸 듣고 뭔가를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얻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거를 메모하시라고요. 정약용 선생이 늘 했던 게 초서와 질서라고. 질서. 초서는 베껴쓰기예요. 왜 베껴쓰겠어요? 베껴쓰는 걸 통해서 자기 어떤 문체도 얻게 되고, 베껴쓰는 거에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자기화하는 거죠.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질서는 메모예요. 메모. 질서. 그러니까 메모는 한자어로는 질서인가 봐요. 질서를 했대요. 초서와 질서를. 늘 메모를 한 거예요. 메모를 왜 했겠어요? 500권의 책을 쓰셨잖아요. 책 쓰는데, 자기 글 쓰는데 써먹으려고 메모를 해둔 거죠. 그걸 어디다 써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메모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왜 이런 걸 들으세요? 왜 책을 읽으세요? 결국은 자기 글을 쓰기 위해서고,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데서 그친다, 읽는 데서 그친다, 그건 정말 허송세월 하시는 거죠. 물론 그거를 통해서 재미를 얻을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 내가 글을 읽고 이런 강의를 듣는 목적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내 글을 쓰고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죠. 유튜버가 돼서
강의를 하실 수 있고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는 게 이렇게 듣고 책을 읽는 이유이고 그런 거죠. 그러려면 그런 어떤 내가 책을 읽고 이런 강의를 듣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메모를 하셔야죠. 메모를. 뭔가를 들었어. 읽었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써.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메모인 거죠. 메모. 메모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저는 말하고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읽고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말과 내 글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그걸 메모해둬야죠. 저는 그거를 17,000개, 16,000개, 17,000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8년 동안.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제 책을 쓰고 글을 씁니다. 이게 메모로 쓰기예요. 예전에는요. 대통령의 글을 쓰고 남의 글을 쓸 때는 잘 들으면 되더라고요. 듣기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메모는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 쓴 내용이죠. 들은 내용이죠. 다 듣기로 쓰는 거예요. 듣기로. 내 생각을 쓰거나 내가 이렇게 아는 내 지식을 메모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말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직장에서 글을 쓸 때는 저는 잘 들으면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사람에게 들으면 됐어요. 첫 번째는 회장을 모실 때는 회장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대통령 모실 때는 대통령 얘기를 잘 들어야죠.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이끄는 장이나 어떤 기관장이건 최고 경영자건 이분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글의 어떤 방향이나 글의 결론, 나의 어떤 판단, 나의 선택 모두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왜냐면 나만이 아니고 내 위에 있는 상사들도 다 그분을 쳐다보고 주파수를 거기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글이 통과가 돼요. 그게 안 맞으면 결과적으로 내 글이 통과가 안 돼요. 첫 번째 듣는 대상이 그거였고 두 번째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내가 모시는 분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듣는 게 이제 그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는 조직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밖에 있을 수도 있겠죠. 유튜브에 있을 수도 있겠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써야 될 글의 어떤 주제에 관해서 정통한 사람, 잘 아는 사람. 두 번째 전문가. 세 번째 제가 듣는 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어요. 대통령이 뭐 경찰의 날 연설해야 된다. 그럼 경찰한테 들어야 돼요. 대통령이 어디 대구에 가서 연설을 해야 된다. 대구 사람들에게 들어야 돼요. 그 말에 수요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그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세 번째는. 그럼 네 번째는 누구한테 듣냐?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게 만약에 경찰의 날이라고 그러면 경찰들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이고 일반 대중, 소위 말해서 내 글의 독자들, 독자의 소리를 들어야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요. 그 독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독자의 반응에 반응하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독자의 반응을 반영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독자를 정해놓고 그 독자의 수준에 맞춰서 써요. 저도 늘 한 사람을 정해요. 글을 쓸 때,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 독자는 내가 지금 쓰는 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네 번째 듣는 대상은 바로 이 독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저는 누구에게 들었냐면 동료들에게 들었습니다. 보여주고. 지금은 제 아내에게 보여줘요.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제 아내야 뭐 이게 돈이 되는 걸 아니까 당연히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 뭐 옆에 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5사람에게 들으면 굳이 뭐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읽고 하지 않아도 듣는 걸로 잘 쓸 수 있다. 보고 쓰고 읽고 쓰고 하는 것보다 듣고 쓰고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저는 글쓰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만 잘 고르면 그 사람이 막 몇십 년 겪으면서 깨달은 내용,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을 나는 그냥 몇십 초 만에 얻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게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을 잘만 고르면. 사실은 여기 원광 디지털대학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로 듣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듣고 있는 거죠. 집에서 책을 읽으셔도 되는데 굳이 듣는 것은 듣기에서 뭔가를 얻으시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기자가 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기자들은 다 그걸로 쓰지 책 읽고 기사 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취재를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듣기도 하고 그 당사자한테 가서 듣기도 하고 들은 거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 듣기로 글을 쓸 수가 있죠. 근데 듣기로 잘 쓰려면요, 저 3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관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듣는 건 사람한테 듣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야 돼요. 발이 넓고 또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서 그 사람이 잘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질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아니 가가지고 그냥 알려달라고 하면 누가 알려줍니까? 물어야죠. 묻는 실력이 있어야죠.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요약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해주는 것을 잘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실컷 듣고 와가지고 요약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그건 마찬가지. 선생님 말씀 듣고 우리 요약 늘 하잖아요. 그걸로 시험 보잖아요. 요약 능력에 따른 거예요, 다. 제 글을 쓰고 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메모를 해야 메모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이제 8년 동안 어떤 걸 중점적으로 했냐면, 그 말하고 글을 쓰려다 보니까 이제 기억을, 지금도 이제 기억으로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기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첫 번째 썼던 게 늘 수시로 상기하고 복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않던 버릇인데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도 만약에 여러분 같다면은 오늘 내가 어디 저기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내용이 뭐였지? 이렇게 상기해 보는 거, 떠올려 보는 거, 복기해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번. 수시로. 그다음에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2번째로 뭘 하냐면 상기하고 복기한 것을 시각화합니다. 그러니까 상기하고 복기하는 것은 수시로 해서 이 반복을 계속 하는데요. 그 결과를 시각화해요. 시각화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는 A4 용지에 쓰는 거예요. 저는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끄적끄적 하는 게 낙서하듯이 머릿속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끄적끄적 해보는 거를 즐겨요. 또 하나 어디에 시각화를 하냐면 아까 얘기한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여기다 메모하는 게 시각화예요. 여러분들 엄지로 이렇게 찍는 건데도 이게 시각화해서 눈으로 보면 훨씬 나중에 기억이 잘 돼요. 이렇게 메모하면서 또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2번째로 이게 시각화를 해봐요. 이 시각화해서 그치면은 기억이 덜 돼요. 3번째 단계에 분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범주화라고 하죠. 저는 아마 제 얘기 들으면서 오늘 느끼셨겠지만 저 사람은 이렇게 뭐를 몇 가지로 늘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늘 범주화를 해요. 몇 가지로. 그래서
A4 용지에 써둔 것도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요.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아니면 선으로 연결해서 오늘 이거 3가지, 4가지. 이 오늘 강의 듣고 집에 가시는 길에 기억을 하려고 뭐 몇 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5가지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늘 범주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3번째예요. 그리고 4번째로 뭐라냐면 이 범주화 덩어리 지은 것을 몇 가지를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제가 이 5가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내 나름대로 이 5가지를 이정표로 삼아서 이걸 쭉 연결해서 말하는 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실제로 저는 그걸 말해봅니다. 이렇게 강의 때도 말해보고요. 제 아내에게도 산책하면서 늘 말해요. 오늘 또 이제 비가 안 오면 할 텐데 1시간 정도 산책을 할 때 계속 제가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할 때 머릿속에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저는 말을 합니다. 제가 비밀을 오늘 제가 아까 그 듣기를 5명에게 듣는다, 5사람에게, 5개 부류에게 듣는다, 그거를 이 강의 전에 제 티스토리에 메모를 했어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여기 동네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5가지를 정리를 해서 메모를 했어요. 티스토리에 가보면 한 게 있어요. 시각화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쳐서 이 5가지를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말했습니다. 완전히 제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것은 무조건 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5가지의 5사람에 듣고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긴 글을 하나 쓸 수 있어요. 그런 글들이 모이면 책이 돼요. 저는 지금 말하기와 글쓰기라는 2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있어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들은 걸 가지고, 듣기를 가지고 그걸 시각화해보고 범주화해보고, 그 범주화한 걸 가지고 스스로 스토리텔링 해보고, 스토리텔링 한 것을 반드시 누군가 써먹으세요. 말해보세요. 자녀에게 써먹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자녀에게도 도움이 돼요. 저는 말이라는 것은 뭔가 얻는 게 있는 말을, 그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거, 말하는 거, 사람이 들었을 때 뭔가 얻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얻는 게 있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말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이렇게 입만 살았다, 주둥아리만 살았다, 이게 저는 이렇게 말이 많어, 그냥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얻는 게 없는 말,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했던 말이에요. 첫 번째, 징징대는 말. 늘 힘들대, 늘 뭐 죽겠대, 징징징징대, 막 징징징징,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해요. 2번째, 툴툴대는 말. 뭐가 늘 불만이야, 늘 불평이야, 툴툴대는 말. 이거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 말이에요. 3번째, 호들갑 떠는 말.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맨날 뭐가 호들갑을 떨어. 4번째, 비아냥대는 말. 누가 말을 하면 이렇게 빈정대. 야, 그거 되겠어? 시니컬해, 냉소적이야. 빈정대는 말, 비아냥대는 말. 늘 뭐를 남도 과소평가하고, 야, 그거 걔 아무것도 아니야, 빈정대는 말. 사람 힘 빠지게 하는, 뭘 얘기를 하면은 비아냥대. 그 다음에 이제 어리광 부리는 말. 아내에게 매일 어리광을 부려. 어린 양 부린다고, 어린 양 떤다고 그러죠. 어린 양 떤다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주변 사람에 도움이 안 돼요. 주는 게 없어요. 자기 생각을 말하든지, 자기가 아는 지식을 말하든지, 자기가 어디서 들은 정보를 말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뭔가 주는 게 있는 말을 해야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평소에 쌓아두지 않으면, 평소에 이렇게 갖고 있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생각을 말해보세요. 그럼 아무 생각이 안 나. 자기 의견이 없어. 또 뭐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는 게 없어. 지식이 없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공부하는 걸 즐기고 책 읽는 걸 즐기고 그래서 입력이 많이 되면 그 입력된 걸 가지고 이 숙성하는 과정, 생각해보는 과정, 이걸 또 즐기게, 사색을 즐기게 돼요. 내 생각을 만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퍽 이게 생각이 나면 그걸 제가 메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메모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 그 전 단계에서 뭔가를 많이 읽었다는 거고 들었다는 거고 그거 가지고 많이 내가 이걸 갖고 놀아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튕겨 나왔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거리를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내가 기쁜 거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모가 많이 늘어난 만큼 또 말하는 걸 기다리게 돼요. 예전에는 저는 말하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두려웠나, 사람이 두렵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말을 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생기면은 오히려 말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요. 말하는 시간도 즐거워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막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즐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다 글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기억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뭘 보고 말하는 거 그건 나중에 글로 쓰지 못하더라고요. 기억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PPT 같은 거 보면서 말하고 이런 것은 아직 내 게 아닌 거죠. 회사에서도 이렇게 뭘 보고하라고 그러면 줄줄 읽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말을 못 하시는 분들. 그건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보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죠. 사실 말을 우리 국민들 개개인으로 보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가까운 또 중국이나 이런 뭐 이렇게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는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면 글쓰기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걸 두려워할까? 저는 이유가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익숙하지 않게 된 데는 저희 세대는 이제 학교 영향이 큽니다. 학교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듣기만 했지 학교에서는 말하면 맞았죠. 선생님한테 떠들었다고. 말을 안 해도 됐고요. 잘 들으면 공부 잘하는데 뭘. 말하는 건 평가도 안 하는데 굳이 말 잘할 필요가 없었고 잘할 필요도 없었는데 사회에 나와서도요. 우리나라는 이 소통의 어떤 특징이 이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이 대부분이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이 거의 없어요.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뭐 그건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주로 뭔가 얘기를 하지 대개 그 얘기는 뭐 지시를 하건 뭐 혹은 뭘 지적을 하건 체근을 하건 뭐 주로 그런 말이죠. 주로 총장님이나 뭐 이렇게 해서 다 얘기를 하시고 회사도 뭐 사장 뭐 임원 뭐 부서장 이런 분들이 주로 말을 하지 아래서 위에다 대고 하는 말 무슨 뭔가를 건의하거나 뭘 제안하거나 이런 말이 비중이 적다는 거죠.
턱없이 적어요. 그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도 말 잘 들으면 돼요. 윗사람 말 잘 들으면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말의 특징은 그 같은 뭐 회사라면 같은 부서 안에서 끼리끼리 같은 편끼리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같은 편끼리 생각이 같거나 뭐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같은 편끼리는 말을 해요. 근데 다른 편,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이 사람들하고는 말을 많이 섞지를 않아요. 근데 가만히 미국 애들은 그냥 길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그냥 말을 시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많이 섞어요. 그리고 말로써 우리가 이뤄가야 될 게 뭐 같은 편끼리 서로 뭐 용기도 북돋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다른 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말을 섞어야 거기서 어떤 절충점도 찾아지고 타협도 되고 합의도 되고 결론이 만들어지고 혹은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이 섞여서 융합돼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말이 그렇게 서로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그런 말의 비중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별로 그런 걸 잘하지 않아도 돼요. 협상, 타협 이런 거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맞다고 우기면 돼요. 상대를 잘 공격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면 말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타협하는 말, 이 대화의 말, 협상하는 말을 잘하지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또 하나 세 번째 특징은 공개적으로 공식석상에서 하는 말의 비중은 적어요. 뒤에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말의 비중이 커요. 이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다닌다 해보면 근무 시간에는 말을 안 해요. 퇴근 후에 술 마시면서 본격적으로 말을 해요. 회사 일을. 우리나라 사람만큼 퇴근 후에 회사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사 얘기를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예? 집에 가죠 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얘기를 하지. 우리는 왜 모여가지고 아내가 지금은 직장을 그만뒀지만 직장 다닐 때 집에 와서 동료들하고 그렇게 전화를 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뭘 그때 얘기를 않고 왜 집에 와서 다 욕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욕하고 그 말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못해요.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다 부정적이고 뭐 다 이런 말들, 다 뒷담하고 다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뭔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보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그 윗사람들은 답답해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말을 안 해. 그래도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거 답답해. 결국 윗사람밖에 말을 할 말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회의 때도 윗사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말해. 근데 아래는 또 아래대로 불만이야. 위에서 하는 말만 막 받아 적고 막 이러고 살아야 돼. 회사에서 맨날 뭘 시키고 막 과제를 부여받고 뭘 못했다고 막 쪼고 막 지적질하고 혼내고 막 이런 거 위에서만 말을 해. 그러면 자기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또 말을 안 해. 공개적으로는 또 말을 안 해. 그러면서 또 불평이야. 불만이야. 또 위에서. 그러니까 또 회사 끝나고 또 말을 해야 돼. 회사에서는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않고 위로 올라가는 말은 없고 그 말을 뒤에 가서 해. 이게 막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부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서 공개적으로 같이 만나서 합의를 하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건 않고 뒤에다 욕하고 뭐 이런 것은 그러니까 부서 이기주의 막 장벽은 더 계속 높아져. 제가 벤처기업에도 있어 보니까 연구 개발 파트, 그다음에 생산 파트, 영업 파트 이 세 파트가 서로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하긴 하죠. 회의를 해요. 회의를. 근데 말이 서로
딴 나라 말이에요. 딴 나라 말. 예? 동상이몽이에요. 합의가 안 돼. 결론이 안 나. 이런 말의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말을 굳이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저는 정말 역량들이 다 뛰어난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위로 우리가 말로는 위에다가 못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앞에 서서 말 못하지만 혹은 뭐 우리 내 생각과 다른 편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 못하는 것들을 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쌓인 뭐 그 감정들 누구 뭐 분노가 쌓일 수 있고 누구에 대한 증오가 쌓일 수 있고 어찌 보면 뭐 어떤 그 늘 뭐 불안할 수도 있고 열등감을 느낄 수도 여러 가지 감정들도 글로 쓰시고 그 표현 못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조직은요 윗분의 감정은 아랫사람이 들어줘요. 여러분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윗사람들은 하니까 그러면서 풀어 다 개운해. 오히려 집에서 쌓인 감정을 회사 나와서 다 풀고 퇴근은 아주 개운하게 해요. 근데 아랫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주면서 그 자기에게 쌓인 감정은 위에다가 표현을 못해. 그걸 글로 쓰시라고요. 그게 쌓여서 화병 걸리는 거예요. 병 걸리는 거예요. 글로 쓰세요. 감정을 글로 쓰시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자기와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윗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느끼는 생각 느끼는 게 아니죠. 있는 생각들을 글로 쓰세요. 글로는 쓰실 수 있어요. 글로 쓰시면 오히려 그게 건전한 제안이 되고 건의가 되고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하기와 글쓰기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예요. 말을 잘 하시면 또 글을 잘 쓸 수 있고요. 글의 도움을 받아서 말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또 메모라는 게 다 글쓰기 아닙니까? 그 메모를 글쓰기를 많이 한 사람이 결국 말하기를 잘할 수 있고요. 이제 더 나가서 저는 그 말하기 글쓰기만이 아니고 읽기 듣기라는 이 네 바퀴로 굴러가야 된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다 드린 거예요. 듣기 얘기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잘 들으면 잘 쓸 수 있고 잘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저 읽기 얘기는 뭐 언뜻 스쳐가듯 지나갔지만 책을 읽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내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바퀴로 우리의 일상이 책을 읽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메모 글을 쓰시고 그걸 누군가에게 말해 보시고 말한 걸 가지고 다시 또 2차로 한번 제대로 된 글을 한번 써 보시고 이런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순환하는 일상을 한번 살아보셔라 하는 말씀으로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